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실 건데요. 한 상품을 끝까지 내가 갖고 있지는 마시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상품으로, 하지만 전체 포트에서 그 섹터에 대한 비중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서 은행의 1등 PB를 한번 모시고 과연 이분은 그러면 고객들에게 어떤 전략을 내세우고 있을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신 분은 신한은행 PWM 태평로센터의 오경석 PB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제작진과 이렇게 방송을 몇 개월 하고 있는 동안에 출연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대본이 긴 경우는 처음 봐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는 저도 민망하고 네. 자기 자랑 타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초, 30초만. 네. 왜 이렇게 자랑 글이 많은 거예요? 좀 왜? 이제 고객들과 이제 친밀도, 그리고 고객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뭐 각종 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역시 겸손하게. 저는 그래서 대본이 워낙 그 소개글이 길길래 실제로 제작진한테 혹시 이거 협찬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PB들이 그러니까 최일선 야전에서 과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한번 모신 건데, 그 전에 1등 PB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들었는데 네. 이게 수익률 기준입니까? 굴리는 자산 규모 기준입니까?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 수익률과 그리고 자산의 규모,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신규 고객 유입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에 좀 반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KPI가 단순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익률 가점이 좀 높다라고 하셨으니까. 왜냐면 자산만 많다고만 할 거면 그냥 영업 잘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니까 이제 수익률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망을 제시하는 쪽은 증권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팀장님께서는 사실 전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맞춰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고객님들의 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요, 그 상반기에는 이제 양호한 경기,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흘러가면서 미국은 아니지만 이제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목표 대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현재 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는 굉장히 좋지만 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 그 투자에 대해서도 약간 조심스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식, 채권, 뭐 현물 여기에 대한 자산 배분을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 그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것이며 몇 번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이제 한국의 이제 3년 국고 금리를 보면은 5월 2일자를 기준으로 5월 2일자가 한 3.508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점으로 해서 금리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일자 기준으로 3.1%, 그러니까 40bp 정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10년 국채가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금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자 4.479%를 시작으로 해서 전일자의 4.18로 단기간 내에 29pp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이유는 6월 달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90% 이상으로 보여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누구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거에 근거 자료,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CPI, 즉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면서
아, 이제 진짜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소재를 기다렸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현장의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채권, 현물 뭐 이렇게 나눌 때도 주식 안에서는 뭐 성장주를 하실지 가치주를 지금으로서 다 베팅을 많이 하실지 채권은 단기 쪽으로 물량을 더 실으실지 아니면 장기 쪽이실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원자재나 현물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은 배분 좀 어떻게 추천하세요? 지금은 사실은 그 미국 장이 워낙 이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고자산가 분들을 관리하는 PWM 센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이제 그 팀장들마다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러겠죠. 예. 제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고자산가 분들은 절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운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그 펀디멘털도 단단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유동성도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성장주 그리고 미국에 있는 IT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가는데 예. 어떤 거지식 투자보다는 약간 시계열 분할 매매 전략으로 아하. 약간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기지가 되고 있는 우리 인도 시장 쪽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을 메인으로 하고, 우리 그거에 따른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그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우리 그 펀디멘털이 약간 그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 안 되는 바이오 쪽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해주셨고, 다만 또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아직은 좀 그 시기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좀 시기열로 투자 전략 세워가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질문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어떻게 이제 PB 활동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엿듣고 싶어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점은 제가 얼마를 들고 가야 팀장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까? 보통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예요? 우선은 저희 PWM 센터는 기준을 예. 1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예, 조금만 시간을 더 예.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10억. 네,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물론 뭐 10억 투자하시다가 좀 빠지셨다고 해서 뭐 매몰차게 이렇게 하지는 네네.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색으로 한번 들어가려면 10억은 들고 가야 맞습니다. 된다는 건데 앞에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고액 자산가들이 그러면 10억을 들고 와서 팀장님께 맡겼을 때 그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그 고객님들의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은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PB 팀장을 제가 이제 5년 했었는데요. 네. 초기에는 워낙 금리가 낮은 수준이어서 네. 시장 금리가 보통 정기예금이 1%대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뭐 기껏해야 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장도 좋고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한 10% 정도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10%. 네, 10% 제시하지만 사실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일지 몰라도 네. 은행에서 이 10억 이상이 되는 그 자산을 1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좀 어렵죠. 적극적으로 그럼요.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10%를 달성을 해드리기 위해서 포트를 짜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가격 부담이 있는 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시장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조금씩 이렇게 투자 자산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어떤 거치형이랄지 혹은 이 확정형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가시는 편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과거 대비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자산가 분들은 과거에 1%대, 2%대를 경험하다 보니까 현재의 높은 금리를 좀 픽스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전략이 이미
한 1년 반 전부터 이미 실시가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금을 운용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운용할 때 금리를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최대 은행에서는 5년까지 예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5%대까지 갔을 때 5년짜리로 예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산들, 뭐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네. 그리고 보험 상품 중에서도 확정금리 상품 이런 상품들로 많이들 권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결에서 올해 3월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수익 10%에 열광하지 말고 전체 자산 수익 1%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질문 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 한번 덧붙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예. 이제 그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테마가 좀 있으셔서 자극적인 게 좀 필요하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솔직하신 거 고민하다가 아닙니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내놓은 이제 얘기인데 고자산가분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주변에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친구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는 수익률 10% 20% 내는 게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주식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뭐 10% 20%는 며칠만 해도 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을 보신 고자산가 분들께서 은행에 와서 수익률을 제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10% 20% 내줘.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님들이 자기의 자산의 일부라도 띄어가지고 이런 불만 나는 투자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 수익이 잘 나도 혹은 못 나도 그 중간에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절대 내 총자산을 다 투자하진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긍정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수익을 이 정도 냈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을 그 다른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투자를 대기하는 자산으로 계속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90% 80%의 자산이 그 기회비용을 잃고 있게 되는 거죠. 잠만 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버리지 말고 그 차라리 그런 불만 나는 투자 그 10%의 수익을 노리지 말고 전체 자산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에 플러스 한 1, 2% 정도를 초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 자산의 20% 수익 나는 것보다 그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노출하지 않고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뭐 좋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한 상품군이 있다면 해지도 가능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앞에서 웃었던 얘기가 고액자산가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 1, 2%만 나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 2% 생각하고 들어가면 티끌모아 티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한쪽에다가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몰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리치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몰빵 투자의 한 축인데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항상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몰빵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다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내가 진짜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고 그것은 뭐 불만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내가 지켜야 될 자산들은 나의 그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세이브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비자발적 장기자산, 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 그렇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와서 상담을 하면 퇴직연금 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장기적인 상품을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투자를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는 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퇴직연금이라는 자산 자체만 봤을 때는 실제로 뭐 별로 이렇게 재미없죠.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서 연말에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렇죠. 다양한 이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내가 못 건드립니다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네. 정말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만 나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요즘에 퇴직연금에서 다양한 자산 다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장기 성장성을 보고 미국 인덱스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섹터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해외 투자도 IRP에서는 하기 쉽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상품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들이 있는데 워낙 이거는 야 그러면 30년씩 가져가야 되는 돈이야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꺼려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나는 불만 나는 걸 하고 싶어요. IRP 쪽으로는 안 넣는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불만 나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해보세요라고 하시는 편이세요? 우선은 제가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네.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못하죠. 아, 네. 그 고객님이 이제 위험을 그 성향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분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네. 정말 이분은 자기가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그 투자에 대해서 유력한 그런 자산군을 제시해드리고 다만 그 자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약간 분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고액자산가 얘기와 이제 일반 저 같은 일반인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고액자산가들은 뭐 당연히 스톡옵션도 있을 테고 어떤 증권 쪽으로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에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자 자산이 너무 쏠림이 심합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 쪽에는 거의 전세 포함 전체 자산의 한 80% 정도가 그럼요. 부동산 쪽으로 네.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르게 시장이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자금 자체가 부동자금으로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또 이제 부동산은 진짜 우리 그 과거부터 이렇게 운용되던 고유 자산으로 그동안 좋은 성과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버리는 자산으로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전망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테니까 여기서 딱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역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도 채권 투자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졌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청하는 고객분들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또 채권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네.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투자 전략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채권 투자는 항상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 한 1년 정도 뒤로 돌아가 보면 그때부터는 채권만한 자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자산가분들, 세율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그 투자의 한 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크레딧 시장이 그렇게 많이 불안정하지도 않고 좀 안전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우리 채권에는 실제적으로 채권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있고 그리고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 차익이 있는데요. 네. 지금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이 이자 수입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 전략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는데요. 우선 고자산가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절세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했었습니다. 한 1년 반, 2년 전에 우리 절세 채권에 관련된 이제 그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과거에 발행된 채권들은 지금 시장 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표면 금리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한 4, 5년 전에 발행한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표면 금리가 한 1.5%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5%밖에 안 되지만 그 채권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외부에 있는 정기금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왜 고자산가분들이 선호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정기예금 4%짜리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자도 4%니까 4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과표에 잡히는 것도 4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들, 선순위 과거에 발행된 이런 그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1.5%에 만약에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이자 수입은 1.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채권이 과거에 발행될 때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자본 차익이 있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그 4%짜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표가 1억당 150 정도밖에 안 잡히기는. 그래서 절세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이런 채권이 많이 판매가 되었고 고자산가분들이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리 하락 방어에 대한 채권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신용자본증권들,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 많이 발행을 하는데요. 금융사에서 발행하는 신용자본증권의 경우에는 이제 위험등급도 한 3등급 정도 됩니다. 가장 리스크가 디폴트 리스크인데요. 실제적으로 디폴트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 큰 금융지주사라든지 그리고 큰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 발행하는 신용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표면금리가 한 4% 초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향후에 금리 하락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5년짜리 정기예금이 제가 승인을 최대로 받아봐도 3.1, 3.2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5년짜리 신용자본증권의 수수료를 제하고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게 3.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픽스 시킬 수 있는 채권도 너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뭐 채권에 대해서는 물론 장점이 이자 소득의 자본 차익까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또 좋다고만 한 것 같아서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근데 변동성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은 그 주식보다 안전하다. 뭐 보통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금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과거 1%대 금리에서 갑자기 3%대 이상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 채권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장기 채권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10년짜리 국채를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처음에 투자할 때 금리가 3%대로 만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국채를 내가 매수해가지고 갖고 있는 동안에 중간에 금리가 1%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권의 그 수익률은 어떻게 변동이 되냐면 1% 곱하기 듀레이션, 즉 만기 해서 10%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미국에 있는 30년 울트라 국채에 많이들 네. 투자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어요. 아찔하죠. 예. 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은 하긴 할 건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라든지 환해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부담하고 수익은 하나도 안 나 있는 상태. 지금 손실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은 함부로 이렇게 막 쉽게 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갑자기 반락 많이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금씩 장기 채권에 대해서 약간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한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담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채권 투자하면서 듀레이션도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세금으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물론 뭐 환해지 상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유의를 하시라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참 방송이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억이 없는데도 네. 팀장님께 이런 조언들이나 전략들을 듣게 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PB 팀장님 모셨으니까 네. 그 대출을 받을 때 일반 고객들이 고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 고정금리로 해야 되나 특히 뭐 주택담보대출 같이 오래 가져갈 것들은 고민 참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은행권에서는 한쪽 뭐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이쪽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제했을 때 어느 상황에 어떤 뭐 변동금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고정금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지 물론 뭐 금리 인하기니까 당연히 변동금리가 나을까? 근데 또 이게 떨어지고 나면 이게 왜냐하면 최소가 5년, 10년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이 정도 선에서 고정금리 하는 게 나은가? 많이 떨어졌다는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PWM 센터는 네. 사실은 대출 취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상담도 많지 않고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이제 각종 매체에 보면 예. 인터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PB 네. 팀장님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조사도 제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금리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많이 해서 좀 네.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금리가 이제 하락은 당연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측은 있지만 그 속도 또한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인터뷰가 저한테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제가 보니까 한 0.5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금리 하락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전세자금 대출 같은 이제 좀 2년 이내의 단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좀 장기적인 대출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그거를 지금 현재 당장은 금융비용이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변동금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은행권들이 대출 이동 서비스 등 그 금융기관 간의 이런 금리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제가 전일자에 제가 상담을 한 건 했는데 0.95%, 95bp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금리를 금방 낮추기 힘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2% 이상의 기준금리가 차이 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출금리도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간이 긴 그런 장기성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정도 95bp 정도, 즉 좀 고정금리로 95bp 정도 벌어져 있다라고 하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좀 당장 싸게 쓰다가 한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한 3년 지나면 중도상환 중도산수수료가 면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중도산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고정금리로 갔다가 금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빠져서 금리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중도산수수료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좀 갈아타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아웃라인 그 기준을 좀 드리자고 하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차이가 한 50bp, 예. 0.5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하로 만약에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감안을 하되 이제 보통 요즘 코픽스라든지 6개월 금리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금융채 한 1년물 정도를 이용해서 그 이후의 변동 추이를 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고정금리를 조금 더 이제 좀 지향하자라는 쪽인 것 같긴 한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0.5% 정도 차이가 난 거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정금리를 받았다가 혹시 금리가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갈아타기 요즘엔 대환대출도 워낙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다. 네, 맞습니다. 전일자 제가 한번 취급한 사례를 직접 말씀을 드리면 대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3.35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3.35면 상당히 매력적인 저는 그러네요. 이자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네. 가령 예를 들면 이걸 대출 받아서 네. 물론 세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5년짜리 투자 상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셔도 네. 사실 손해가 없는 정도의 금리거든요. 예. 그렇다라 하면 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로 가도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동안은 부담이 되지 않을 금리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대출 관련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취급은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또 사심을 넣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투자에 대한 가치관 있으시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한테도 항상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무조건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만 쫓다 보면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어떤 달리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감내 정도 그리고 자산을 언제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여유 기간별로 좀 이렇게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으로 좀 자산 배분을 투자하셔가지고 수익률을 최대로 낼 수는 없지만 그 변동성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목표 설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위험 수익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시장은 계속 위로 갈 수도 없고 계속 하락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내 목표치에서 끊어주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우리 사회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실 건데요. 장기 투자를 무조건 고집한다고 해서 한 상품을 끝까지 내가 갖고 있지는 마시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상품으로 하지만 전체 포트에서 그 섹터에 대한 비중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ESG가 굉장히 화랑이어서 ESG 투자를 하셨는데 최근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네, 최근엔 또 밸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거에 맞는 전략으로 항상 리밸런싱을 검토하고 실행을 적시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등 PB팀장님의 어떤 투자 전략과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빨리 인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PWN 태평로 센터의 오경석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